엄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박말순이라는 여자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친척들 앞에서 우리 딸을 그렇게 모욕하고 내쫓았다고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 우리 딸을 뭘로 보고? 아빠, 그냥 잊어버려요. 이제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살 거예요. 잊어버리라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혹시 이도현에 대해 좀 알고 있는 게 있어? 이도현요? 작년에 뇌물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그 자료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여보,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과하다고? 우리 딸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시골 마을에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부터 김지영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나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죠. 명절 아침이면 의례 그렇듯 며느리인 지영이 홀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떡국 육수를 우리고 각종 나물을 무치고 전 반죽을 준비해 두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손목이 아파오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요. 혼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못설기가 왜 이렇게 두꺼워? 박말순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와 첫마디를 던집니다. 지영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죠. 어머니, 조금만 더 얇게 썰겠습니다. 조금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 우리 집안 차례상이 이 모양이면 되겠어?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다. 지영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듭니다. 벌써 새벽부터 일어나 2시간째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하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지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썰어놓은 물을 한쪽으로 치우고 다시 물을 꺼내 썰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눈에 맞추려면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야 하거든요. 한번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박말순은 팔짱을 끼고 서서 지영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마치 감시하듯이 말이죠.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봐. 시집와서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친정어머니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지영은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지만 오늘따라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듭니다. 친정어머니 이야기까지 나오니 더욱 그렇죠. 친정어머니는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인데 그분을 폄하하는 말을 들으니 참기가 더욱 힘들었어요. 그래도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야. 우리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다고. 며느리가 성의 없이 차례상을 차리면 조상님들께 죄가 되는 거라고. 지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의 없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도 성의가 없다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의가 있다는 건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박이라도 했다가는 더 큰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거실에서는 남편 이도현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하죠. 아니, 정확히는 듣고 싶지 않아서 더 깊이 핸드폰 화면에 빠져듭니다. 게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도연은 항상 이런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일어나서 차례 준비나 도와라. 아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둘 거니? 남자라고 부엌일 안 하는 시대가 언제인데. 박말순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도연은 네, 어머니. 조금 있다가요. 라고 대충 답할 뿐입니다. 일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죠. 벌써 세 번째 조금 있다가였어요. 지영은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모든 집안일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방관자 역할만 하고 있었거든요. 지영은 속으로 한숨을 내쉽니다. 매번 이런 식입니다. 명절이면 모든 준비는 며느리 몫이고 시어머니는 지적만 하고 남편은 방관자 역할만 하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압력솥이 끓어오르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같았거든요. 지영아, 전 부치는 것도 기름이 너무 많아. 느끼해서 어떻게 먹어? 집안 어른들이 드시기에는 너무 기름져.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다시 팬을 닫고 기름을 덜 두려는 순간 박말순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에이, 답답해 죽겠네. 내가 직접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다 준비하겠어? 친척들 오기 전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지영을 밀어내고 자신이 펜을 잡습니다. 지영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하면 다 틀리고 시어머니가 하면 다 맞는 상황.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지영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냥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박말순은 전을 부치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집안의 큰 며느리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친척들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박말순의 말에 지영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집니다. 네, 아직 멀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자신도 사람인데 왜 항상 비판받고 무시받아야 하는 걸까요? 완벽하게 해도 트집을 잡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오기 전까지 차례상을 완벽하게 차려놓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지영은 다시 나물 무치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등 뒤에서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지영아, 나물도 간이 안 맞네. 너무 싱거워. 어른들 입맛에는 이 정도 간으로는 안 돼. 나이 드신 분들은 입맛이 없으시잖아. 지영은 나물을 다시 맛보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간을 맞춰도 뭔가 부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명절 아침의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폭풍은 곧 이 집 전체를 뒤흔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차례차례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박말순의 시누이인 박순자였어요. 박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와요, 순자야. 지영이가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말순이 시누이를 맞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지영이 고생했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박순자의 말에 지영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어머니와의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모님. 그냥 조금 바빴을 뿐이에요. 바쁘긴 뭐가 바빠? 집에서 뭘 그렇게 바쁘게 할 일이 있다고. 박말순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친척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박순자는 눈치채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튼 차례상 준비는 다 됐나요? 올해도 음식이 풍성하겠네요. 곧이어 도연의 작은아버지 부부와 사촌들이 도착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종수는 평소에도 말이 거칠기로 유명했어요.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차례상은 언제 차리나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곧 차릴 거예요. 지영이가 마무리하고 있어요. 박말순이 대답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변명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차례상에 올리느라 분주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종수의 아내 김영희는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전이 이렇게 기름져서야. 그리고 나물 색깔도 별로네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봅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기름이 많다고 해서 다시 붙였는데도 또 지적을 받다니. 뭘 해도 트집만 잡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박말순은 며느리를 감싸기는커녕 오히려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늘지를 않네요. 도시에서 자란 애들은 다 이런가 봅니다. 손재주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은 지영의 얼굴은 불에 달군 듯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영아, 빨리 차례상 차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이종수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나머지 음식들을 상에 올렸어요.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생겼습니다. 나물 그릇 하나가 살짝 기울어져서 국물이 상보에 조금 묻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지영은 얼른 행주로 닦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말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건지. 친척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쓱해했습니다. 특히 김영희는 속으로 쾌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박말순을 질투했던 터라 이런 상황이 반갑기도 했던 거죠. 형님도 참 며느리한테 너무 완벽을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영희가 겉으로는 지영을 감싸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박말순을 더욱 자극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박말순은 과연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완벽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도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식이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계속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정말 답답해. 박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척들은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종수도 형수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모욕당하는데도 도와주기는커녕 아예 관심도 없는 듯 행동했어요. 지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도연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라도 뭔가 말을 해봐. 아내가 이렇게 혼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박순자가 조카에게 말했지만 도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대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러울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게 편했거든요. 차례상이 드디어 완성되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어요. 제사 내내 친척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 같았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모두 자신을 비판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희가 전을 먹어보더니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전 정말 기름지네요. 그리고 간도 안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요리는 정말 못하겠어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음식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맛이 괜찮았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모든 것이 트집거리로 보였던 거죠. 나물도 너무 싱겁고 떡국도 맛이 이상해요. 역시 시골에서 자란 사람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다르나 봅니다. 친척들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지영의 참을성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오늘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말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완전히 망신 주려는 듯 계속해서 지영을 깎아내렸어요. 정말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부끄러워 죽겠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음식을 내놓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울면 더욱 약해 보일 테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쥔 채 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상 같았거든요. 지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고 박말순은 그때마다 며느리를 탓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떡국 국물이 왜 이렇게 밍밍해요? 멸치 우린 것 같지도 않고. 김영희가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은 어제 밤부터 사골과 멸치를 우려서 정성스럽게 만든 국물이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억울했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에만 익숙해서 진짜 국물 맛을 모르나 봅니다. 이종수도 거들었습니다. 지영은 참다 못해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밤부터 사골과 멸치를 우려서 만든 건데요. 그러자 박말순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야? 친척분들이 맛없다고 하시는데 변명부터 하고 앉아있네. 친척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변명이라니. 어머니, 저는 변명한 게 아니라. 입 다물어. 친척분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말대답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박말순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형님, 그만하세요. 지영이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말순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열심히요? 이게 열심히 한 거라고요? 새벽부터 뭘 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음식으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친척분들을 대접하다니.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혼자서 이 모든 준비를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영이가 울고 있잖아요. 형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김영희가 말했지만 이것도 진심으로 지영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박말순의 화를 더 돋우려는 의도였어요. 박말순은 과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우는 게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잘못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려야지. 도연은 여전히 소파 한쪽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한 시선을 보냈지만 도연은 아예 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저런데 가만히 있을 거야? 이종수가 조카를 다그쳤지만 도연은 그저 머뭇거릴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화나실 만도 하죠. 지영이가 좀 더 신경 써야. 도연의 말을 들은 순간 지영은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외면하다니.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말순은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몰아붙였어요. 울면 뭐가 해결되나? 울 시간에 반성이나 해.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 모양이니 친척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만 좀 하세요, 형수님. 박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다 못해 나선 거였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 며느리 교육하는데 왜 참견이에요? 교육이요? 이게 교육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교육이라고요? 친척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순자와 박말순이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다른 친척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지영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박말순은 그런 지영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아직 식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잠깐 부엌에서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여기 앉아 있어. 친척분들 앞에서 예의도 모르나? 지영은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영희가 또 다른 불씨를 던졌어요. 형님, 그런데 지영이 친정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줬나요? 요즘은 부모들이 딸 교육을 안 시키나 봅니다. 이 말에 지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아도 친정 부모님을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왜 말씀에 끌어들이세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지영이 반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반박하네요?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래요?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잘 키웠다는 딸이 이 모양이니까 하는 말이죠. 김영희의 말에 박말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친정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이런 거지. 요즘 부모들은 딸한테 집안일도 안 가르치고. 그만해.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지영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른 거야? 박말순이 벌겋게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을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지영도 일어서서 맞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라고?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왜 며느리는 사람 취급을 안 받아야 해요?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폭발한 거였어요. 박말순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대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박말순이 차례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조상님 앞에서 이런 불경한 며느리는 있을 자리가 없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명절에 그것도 차례를 지낸 직후에 며느리를 내쫓는다니. 어머니.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박말순은 아들도 무시했습니다. 너도 조용히 해.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우리 집안 수치야.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 박말순이 지영을 밀쳤습니다. 지영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형님, 이건 너무 심해요. 박순자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친척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고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지켜본 사돈 김만수와 정분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딸이 받은 모욕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김만수의 집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김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제 일어난 일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아내 정분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정분이가 커피를 내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김만수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딸을 저렇게 모욕하고 내쫓다니. 평생 그런 치욕은 처음이에요. 김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울에서 제법 이름 있는 사업가로 살아온 자신이 딸이 시골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걸 지켜봤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지영이 전화 받나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어젯밤 늦게까지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정분이가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지영은 어머니 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김만수도 딸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영아, 아빠한테 어제 일을 자세히 말해봐. 지영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차례 준비를 한 것부터 친척들 앞에서 받은 모욕, 그리고 마지막에 내쫓긴 일까지 말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김만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정분이도 분노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박말순이라는 여자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친척들 앞에서? 네, 아빠. 제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 손재주가 없다고, 친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았다고. 김만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을 뭘로 보고. 여보, 진정해요. 지영이가 보고 있잖아요. 정분이가 남편을 달랬지만 김만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우리 딸이 저런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김만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개인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그냥 잊어버려요. 이제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살 거예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지만 김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버리라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아빠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복잡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 딸을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아갈 수는 없어요. 김만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분이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여보 말이 맞아요. 지영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럴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벌일까봐 걱정됐거든요. 김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서재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기자 정씨죠? 저 김만수입니다. 김만수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제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여러 인맥을 쌓아둔 터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도연 과장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대한건설 도시개발팀에 있는 이도연요? 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 하시죠?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혹시 그 사람 회사에서 문제될 만한 일은 없었나요?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죠? 작년에 건설 허가 관련해서 약간 의혹이 있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뇌물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김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일부 건설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만 묻힌 상태죠. 그 자료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김 사장님이 부탁하시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에게 관심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만수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실마리를 찾은 거였어요. 여보, 뭔 전화였어요? 정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이도현 그놈 약점을 찾았어요. 작년에 뇌물 의혹이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뿐만 아니라 박말순 그 여자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김만수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에 사는 지인에게였어요. 박 선생님, 저 김만수입니다. 혹시 도연이네 집 박말순에 대해 아시는 거 있나요? 박말순이요? 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 하시죠?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 사람 말이죠. 예전에 빚 문제로 동네에서 말이 많았어요.
몇 년 전에 걔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으려고 발뺌했던 일이 있거든요. 김만수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마을 부녀회에서 10만 원씩 모은 갯돈 20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런 돈 빌린 적 없다고 잡아댔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증인은 있나요? 물론 있죠. 당시 부녀회장이었던 김 권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김만수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말순의 과거 행적, 동네에서의 평판,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여보, 뭘 그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정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도연이는 회사에서 곤란해질 거고 박말순은 동네에서 못 살게 될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과하다고요? 우리 딸을 친척들 앞에서 모욕하고 내쫓은 사람들한테 과한 게 어디 있어요? 김만수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김만수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경제신문에 이도연의 뇌물 의혹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동시에 시골 마을에는 박말순의 과거 빚사기 행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긴급히 호출을 받았어요. 도연 과장, 이게 뭡니까? 신문에 난 기사 봤어요? 부장이 신문을 들이밀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든 사실이든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상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한편 시골 마을에서는 박말순에 대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예전에 걔 돈 떼먹었다면서요? 맞아요. 몇 년 전 일인데 이제야 밝혀졌네요. 그런 사람이 며느리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박말순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감사팀이 들어와 그의 모든 업무를 조사하고 있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사실 뇌물을 받은 것은 맞았지만 그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였습니다. 도연 과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표를 제출하든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든지 선택하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언론에까지 나간 일을 어떻게 덮어요?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도연은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도연 과장 뇌물 받았다면서? 그래서 좌천되는 거래. 가족들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려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이 모든 일이 누구 짓인지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지영을 내쫓은 다음 날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장인어른이 하신 일일까? 도연은 중얼거렸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설마 장인어른이 이런 일까지 할까 싶었거든요. 한편 시골 마을에서는 박말순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부녀회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어요. 박말순이 정말 걔 돈을 떼먹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김 권사님이 직접 증언했잖아요. 2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며느리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웃기지도 않네. 부녀회장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박말순한테 돈 빌려준 적이 있어요. 50만 원인데 아직도 안 갚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급하다고 해서 30만 원 빌려줬는데 하나둘씩 박말순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 합치면 5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 며느리한테 교육 운운했다니.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말순이 집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였어요. 박말순은 집안에서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옛날 일들이 다 나오는 거지? 하지만 박말순은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계집이 친정에 가서 뭔 소리를 했을까? 박말순은 며느리를 원망했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회사 일을 털어놓은 거였어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뭐라고? 왜? 뇌물 받은 일이 신문에 났어요. 이제 숨길 수도 없고. 박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직장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지영이 아버지 짓일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말순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사돈이 그런 일까지 할까? 어머니가 지영이를 내쫓은 다음 날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말에 박말순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사돈의 복수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지영이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도연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박말순은 마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게 되었어요. 박말순이 또 장보러 나왔네. 인사해도 대답도 안 하자. 그런 사람하고 상종할 필요 없어. 마을 사람들은 박말순을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가게에서도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했어요. 권사님, 달걀 좀 주세요. 달걀 떨어졌어. 어제는 있었잖아. 오늘 다 팔렸어. 박말순은 서러움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점점 힘들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박말순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지영이한테 돌아오라고 해. 어머니가 내쫓으셨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올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김만수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언론에는 도연의 부정부패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 마을에서는 박말순에 대한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어요. 박말순이 예전에 남의 땅 경계도 몰래 옮겼다면서? 정말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이 아닌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며 박말순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였어요. 도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고 앞으로 취직할 곳도 없어 보였어요. 이 모든 게 명절 그날 어머니가 지영을 내쫓은 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지영이를 말려줬어야 했는데. 도연은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어머니 눈치만 보다가 아내를 잃고 직장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박말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하나 제대로 교육한다고 했던 일이 이런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너무 과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며느리 혼낸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지만 김만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말순과 도연이 받을 고통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도연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뇌물 스캔들이 알려진 그를 받아주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어머니. 도연이 면접에서 돌아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번엔 어디서 떨어진 거야? 대성건설이요. 면접관이 신문 기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스캔들까지 있으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럼 다른 업종으로 알아보자. 어머니, 제가 건설 말고 뭘 할 줄 알아요? 15년간 이 일만 했는데 박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마을에서의 박말순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밖에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박말순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 사람이 사는 집 근처는 아예 안 가요. 며느리 내쫓더니 천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말순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심지어 우편 배달부도 박말순 집을 피해가는 지경이었어요. 아줌마, 우편물 있어요. 집 앞에 그냥 놓고 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박말순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말순은 시장에서 지영의 어머니 정분이와 마주쳤습니다. 정분이는 박말순을 보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님.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정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박말순이 정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분이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지영이가 언제 집에 돌아올까요? 돌아가요? 왜 돌아가야 하는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박말순이 고개를 숙였지만 정분이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하고 내쫓아놓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심한 정도가 아니었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정분이의 말에 박말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연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해서? 정분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사실을 말해보세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도연이 때문이에요? 박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영을 내쫓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 건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난 다음이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우리 딸이 상처받을 때는 모르다가 자기 아들이 피해를 보니까 미안하다고 하네요. 정분이의 말에 박말순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요? 우리 딸이 받은 상처가 용서로 치유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말순이 간절히 물었지만 정분이는 냉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자업자득이니까 감수하세요. 정분이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박말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말순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직접 지영이한테 가서 사과하자. 어머니가 가시면 안 돼요. 더 화낼 거예요.
그럼 넌 지영이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무릎을 꿇으라고요? 그래,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만수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장인어른, 저 도연입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김만수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김만수가 막았습니다. 일어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내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한 짓을 똑같이 당해봐야지. 김만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한다고? 언제부터 후회했는데? 내가 회사에서 잘린 다음부터지.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돌볼 거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라고? 내가 언제 지영이한테 기회를 줬나? 어머니가 지영이를 괴롭힐 때 한 번이라도 말렸나? 김만수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복수야. 내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 정도도 모자라. 우리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김만수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아무리 빌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장인어른,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러 오겠다고 하시면. 됐어. 이제 와서 사과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자업자득이니까 감수해. 도연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만수의 복수는 계속될 것이고 자신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이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제가 그때 지영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박말순도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복수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난 후 박말순과 도연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고 박말순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만수와 정분이가 직접 시골 마을을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화해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러 온 거였죠. 여보,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요? 정분이가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끝내야 해요. 김만수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2 사람은 먼저 마을 이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장 김덕수는 김만수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김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이장님 안녕하세요. 박말순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 일 때문에 오셨군요. 요즘 마을이 그 일로 시끄러워요. 김만수는 이장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박말순이 마을에서 저지른 일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공개해 주세요. 특히 빌려간 돈 문제 말이에요. 이미 조사는 다 끝났어요. 총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박말순 가족은 마을 공동체에서 제외해 주세요. 이장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좀, 아무리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인데. 이장님, 박말순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아세요? 친척들 앞에서 모욕 주고 내쫓았어요. 김만수가 자세히 설명하자 이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마을 행사나 모임에서도 박말순 가족은 배제해 주세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만수가 준 돈도 있었지만 박말순의 평소 행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으로 김만수 부부는 박말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말순이 나왔는데 두 사람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돈어른.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말순 씨. 김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갈 필요 없어요. 밖에서 할 말만 하고 갈게요. 정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도 나왔는데 장인어른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됐어요. 이제 와서 사과 따위 듣고 싶지 않아요. 김만수가 박말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말순 씨, 우리 딸한테 한 짓의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어요? 박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이 모두 김만수의 복수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회사에서 잘린 것도 마을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이에요. 김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김만수가 막았어요. 조용히 해. 내가 말할 자격 없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박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김만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용서요? 우리 딸을 친척들 앞에서 모욕하고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후회한다고요? 언제부터 후회했는데요? 도연이가 회사에서 잘린 다음부터죠? 정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박말순 씨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한 죄,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김만수의 말에 박말순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요? 평생이요. 우리 딸이 받은 상처는 평생 가는 거니까요. 김만수의 말에 도연이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심하다고? 김만수가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를 말렸어야죠.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잖아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이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줄 필요 없어요. 지영이는 이제 새 삶을 시작할 거니까요. 정분이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새 삶이요? 네, 지영이는 대학교 강사로 복직했어요. 앞으로 자기 길을 가면서 살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당신들은 자업자득이니까 알아서 사세요. 김만수가 마지막으로 박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박말순 씨, 우리 딸을 내쫓을 때 뭐라고 했죠? 우리 조상님 앞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했죠? 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당신이 이 마을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사돈어른, 앞으로 지영이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당신들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김만수 부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박말순과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분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네, 이제 끝이에요. 지영이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김만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한편 박말순과 도연은 집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연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박말순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마을에는 김만수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박말순 가족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제 정말 박말순은 끝났네. 자업자득이지 뭐.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박말순은 창문을 닫고 밖을 내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였어요.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건 쓸쓸한 결말뿐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명절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시골 마을의 그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말순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을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몇 해 전 넘어져서 다친 후로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어요. 박말순이 또 나왔네. 저 사람 아직도 여기 살고 있어? 얼마나 뻔뻔하면 아직도 안 떠나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박말순의 귀에 들렸지만 이제는 반응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거였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주세요. 1,000원이에요. 박말순이 지갑을 열어봤지만 500원밖에 없었어요. 죄송한데 외상으로 안 됩니다. 현금만 받아요. 가게 주인의 차가운 대답에 박말순은 라면을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배는 고프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집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린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박말순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집에서도 그런 소리가 났을 텐데,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도연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요즘 도연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도연아, 밥 먹자. 배 안 고파요. 도연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어머니나 드세요. 박말순은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변변한 것이 없었어요. 김치와 된장 정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쌀도 바닥이 났는데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박말순이 나가보니 중년 남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말순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집배원입니다. 등기우편 왔어요. 박말순은 등기우편을 받았어요.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뭐지 이게? 박말순이 편지를 뜯어보자 이혼 조정 신청서였어요. 지영이 도연과의 이혼을 신청한 거였습니다. 도연아, 이것 좀 봐. 도연이 편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영이가 이혼을 신청했어요? 그런 것 같네. 법원에서 온 거야.
도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머니? 어떻게 하긴. 지영이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박말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지영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국문과 강사로 복직한 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선 지영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소설의 가족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학 작품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지영은 자신감 있게 강의했어요. 예전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에서 김만수가 찾아왔어요. 아빠, 웬일이세요?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니? 곧 마무리될 것 같아요. 도연이 쪽에서도 별다른 이해 제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김만수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아빠, 너무 과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하다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니까. 지영아, 너는 착해도 너무 착해. 그런 사람들한테 동정심 가질 필요 없어. 김만수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니? 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강의에 집중하고 나중에는 박사과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정분이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박말수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집 떠날게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서울로 가서 막일이라도 해보려고요. 여기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제가 돈 벌면 보내드릴게요. 도연은 며칠 후 정말로 집을 떠났어요. 박말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박말수는 매일 텅 빈 집에서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지영이 새벽부터 차례 준비하던 모습, 자신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어주던 모습, 친척들 앞에서 울며 집을 나가던 모습. 이제야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박말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어느 날 박말수는 마을 입구에서 지영을 닮은 젊은 여성을 봤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지영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지영아, 미안하다. 박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지영에게 전해질 리는 없었습니다. 봄이 되어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박말수는 홀로 장에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로 몸이 더욱 안 좋아졌어요. 가족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은 자의 말로는 언제나 외로움이었습니다. 체면과 권위만을 앞세우다가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거였죠. 반면 상처받은 자는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있고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수는 이제 그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었던 거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